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공기업 얘긴데요. 공기업인데 자, 책임 운영 기관까지 뭐예요? 여기까지 정부예요. 책임 운영 기관 앞에가 있는 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건 진짜 정부고. 여기도 정부인데 여기는 정부 뭐로 만든 거예요? 정부 기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원래 정부였는데 정부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애들 더 이상 정부가 아니야. 정부에서 독립해서 나왔어요. 이런 애들을 공법인이라고 해요. 공법인. 원래 정부 안에 있었는데 정부에서 아예 독립해서 나온 애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법인이다. 그쵸? 애가 엄마 뱃속에 있어. 임신해서 그때까지는 뭐예요? 그때는 아직 엄마 안에 있는 겁니다. 엄마에서 태어나서 태어나면 엄마한테 뭐예요? 독립한 인격체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원래 정부 안에 있던 애들이 정부에서 어떻게 나와요? 독립해서 나와버린 거야. 난 더 이상 정부가 아니야 하면서 나온 애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법인이라 공법인.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이제 대표가 이제 공기업인데 기업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아니죠? 그죠? 기업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법으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겠다. 이게 법인이에요. 자, 기업은 자동차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원래는 자동차 가질 수가 없죠. 왜? 자기 운전 안 하니까. 그렇지만 뭐로 인정해요? 법으로 사람처럼 인정해주니까 운전 안 하더라도 너 자동차 가질 수 있어. 이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인정해주는 걸 법인이라고 그래. 근데 어떤 법인? 사법인은 삼성 그런 일반 회사가 사법인이고 이제 공적인 법인들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독립해서 정부가 더 이상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공공성이 있는 이런 애들 공법인이라 하는데 그게 하나 공기업이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 더 있어요. 정부에서 있었는데 독립해서 나와서 하나의 법인 형태로 만든 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지방자치단체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단체자치예요, 주민자치예요? 단체자치야. 단체자치는 국가에서 무슨 권리야? 고유권이에요, 전례권이에요? 국가에 있던 애인데 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공법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대표적인 공법인이 공법인.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치단체 배우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기업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로 갈수록 이제 여기 공공성은 좀 있긴 한데 좀 떨어지고 오히려 뭐에 축을 하는 거야? 이윤축을 좀 더 하는 강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기업이라 안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공기관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기업이고 하나가 뭐예요? 준정부기관입니다. 기타도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있어. 그러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에서 어디가 공공성이 더 커요? 둘 다 공기업의 느낌은 있는 거야, 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엄마, 사람들에 나 공기업 취업했어 하면 둘 다 여러분 다 여기도 공기업이라 해요. 여러분 실제로는 다 공기업이라 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구분됩니다. 법상으로는. 근데 얘가 더 공공성이 커요. 이름에 써 있어. 뭐라고 써요? 정부. 얘는 뭐라고? 공기업 써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공공성이 좀 더 크면 뭐로 만드는 거예요? 준정부기관을 만드는 거고 이 안에서도 기업성이 좀 더 크면 그때 뭐로 만드는 거예요? 공기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의 간섭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왜요? 돈을 받아. 이 공공기관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만들어질 때도 정부한테 돈을 많이 타고요. 운영될 때도 정부한테 돈을 많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타요, 정부한테? 준정부가 돈을 더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통제가 굉장히 강할 수 있고요. 분명히 정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공기업은 이제 상대적으로 정부의 돈을 좀 덜 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결혼했어요. 엄마한테 뭐예요? 독립한 거야. 그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법인 된 거예요, 법인. 법인은 아니지만. 그죠? 근데 엄마한테 돈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해도. 탈 수 있지, 탈 수 있지. 그리고 엄마가 집 사줘요, 안 사줘요? 아니, 사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엄마가 집 사주면 집을 사주고 엄마가 생활비도 줘. 분명히 독립했어. 근데 그러면 통제를 많이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통제 많이 받는 거야, 아무리 독립해도. 근데 집도 내가 샀어. 엄마한테 생활비 하나도 안 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굉장히 독립적으로 사는 거죠. 그거의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 중에서 둘 다 분명히 독립은 했어요. 결혼했어. 나온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제를 좀 더 강하게 받는 게 준정부기관이고, 그죠? 돈을 많이 타요. 그리고 조금 돈을 덜 타고 스스로 버는 게 많아서 운영되는 게 공기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다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공공기관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 공기업은 시장령과 준시장령이 있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령과 위탁집행령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공기업은 자체 수입이 몇 프로가 넘어야 돼요? 50%가. 준정부기관은 50%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는 다 누가 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죠? 그러니까 50% 이상을 자체 수입이 있다는 건 자기가 번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정부보다. 정부가 준 돈보다. 그러니까 이건 공기업으로 넣는 거. 그죠? 근데 50%가 자체 수입이 안 돼. 그럼 나머지 50% 이상을 누가 준다는 거야? 정부가 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준정부기관은 정부기관이 되는 거고 공기업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하면 다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면 공기업은 뭐가 강해요? 기업성이 강하고 준정부기관은 뭐가 더 강해요? 공공성이. 그래서 준정부기관은 뭘 더 많이 받아요? 통제를 더 많이 받고 공기업은 뭘 많이 누려요? 자율성을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약간의 상대적 차이예요. 상대적 차이. 상대적 차이지만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기업은 그래서 어떤 때 공기업 하냐면 사업성이 뭐 할 때? 강할 때. 기업성이 강할 때. 근데 준정부기관은 사업성이 뭐 할 때? 약할 때. 그죠? 그래서 최근에 7급 시험에서 이거 바꿔냈어요. 사업성이 강할 때, 준정부가 아니에요. 사업성이 약할 때. 사업성이 강할 때는 공기업. 이렇게 운영하죠. 자, 그래서 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은 뭐예요? 자체 수입이 50이 넘냐? 50이 넘지 않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장용은 스스로 버는 돈이 굉장히 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얼마 넘어요? 2조인데 자체 수입이 거의 85. 그러면 정부가 보태주는 데는 별로 없다는 거죠. 굉장히 자율성이 큰 공기업이고, 준시장령은 일단 자산이 2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50% 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2조 넘는데 85가 안 된다든지 85가 넘을 수도 있지만 2조가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준시장령 되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이제 50% 안 될 때는 뭐다? 준정부기관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개념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왜 이런 논리들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뼈대를 쭉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과정에 이런 과정 속에 위에는 뭐가 있는 거야? 위에는 NPM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자, 이 공공기관과 관련한 법은 뭐예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총 수입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구분되는 겁니다. 몇 프로?
50%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거고, 공기업은 시장령과 준시장령이 있고, 자산규모는 두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 이제 자산이 2조가 넘냐 넘지 않느냐 뭐 이런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고, 기금관리형에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4번 나중에 보시고. 다만 이 공공기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운영기관은 부처가 어디예요? 재정경제부.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기구는 어디요? 재경부가 하는 겁니다. 재경부가. 기획예산처가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 기획예산처가 아니고 어디예요? 재정경제부입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이 300명, 수입액이 200억, 자산규모가 30억 이상, 이 3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안 되면 기타 공공기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이 중요해요. 3, 2, 3.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정부가 다 하지 않고 이제 많은 주체들과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경쟁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정부 조직이 있지만 여전히 정부지만 정부 기업으로 만든 게 뭐예요? 책임, 운영, 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은 크게 말하면 사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있는데, 그죠? 공공성이 좀 더 강한 애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준정부기관. 기업성이 좀 더 강하면 공기업. 그죠? 그래서 준정부기관은 자체 수입이 50%가 안 된 애들이고, 공기업은 자체 수입이 50%가 넘는 애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 되죠? 자, 세 번째. 이제 뭘 배워요? 민간위탁. 그죠? 특히 민간위탁은 더 이 시장에 있는 많은 민간 업체들의 뭘 유도하는 거예요? 경쟁을 유도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것도 경쟁을 유도하는 거예요. 정부 혼자 하자고 이렇게 경쟁하지만 여기는 오히려 많은 민간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논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경쟁을. 왜? 정부 실패는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독점이 있었기 때문에. 독점을 어떻게 하면 경쟁으로 갈까? 그게 정부가 다 하지 않고 이들과 정부가 경쟁하겠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민간끼리 또 경쟁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민간위탁이야. 그래서 그 민간위탁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오늘 배웠으니까 간략하게 배우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정부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결정. 하지만 어디는 맡길 수 있다? 집행은 다른 애에게 굳이 집행까지 정부가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정과 집행을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게 뭐예요? 그게 NPM이에요. 시험에 자꾸 결정과 집행을 통합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라 결정과 집행을 뭐 하는 거? 분리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다? NPM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위탁이 되는 거고. 철저하게 뭘 유도하려고? 경쟁을.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보면 자조활동 배웠죠? 자원봉사, 보조금, 계약, 면허, 바우처. 그렇죠? 특히 이 바우처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 업체를 선정을 누가 한다? 소비자. 그래서 요즘에 이게 선호되는 거예요. 여기는 경쟁이 있는데 이걸 선택을 누가 해요? 정부가 해요.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택을 소비자하는 쪽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바우처 방식의 어떤 민간 위탁이 굉장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계약, 면허 이런 내용들을 쭉 배웠던 거예요. 오늘 바우처까지. 그러나 무조건 민간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해야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 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다 민간 위탁인데 민간 위탁 외에도 하여튼 이런 게 아니라 어디로 정부가 해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뭐예요?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고 혹은 공정성이 필요하거나 정부 조직을 구조하는 이런 작업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정부가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가 클 때? 공공성이 굉장히 클 때.
그죠? 이윤축은 별로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건 이윤축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공공성이 굉장히 클 때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점 이윤축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 위탁이고, 민간 위탁 오늘 배웠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간 위탁 중에서 좀 특이한 방식 중에 하나가 민간 투자 사업이에요. 민간 투자 사업이고, 이걸 이제 여러분이 좀 나중에 배우겠지만 BTL, BTO라고 해요. BTL, BTO. BTL, BTO. BLT와 BOT도 있는데 이거는 순서 문제라서 일단 BTL과 BTO를 알면 얘네는 쉬워요. 쉬운데, 자, 정부가 민간 위탁에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민간 위탁 방식 중에 하나가 BTO와 BTL이 있어요. 이건 기존에 배웠던 새로운 방식이에요. 새로운 방식인데 정부가 공공시설을 지으려고 그래요. 공공시설의 대표가 뭐가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네? 학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공공시설들. 또 대표적으로 지하철 같은 거. 이런 건 다 공공시설입니다. 근데 이 시설을 누가 지어야 돼 원래? 정부 돈으로 지어. 정부 돈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 시설들을 누구 돈으로 짓겠다? 민간 돈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민간의 돈을 투자를 유도해서 공공시설을 짓겠다. 그래서 이걸 누가 짓는 거야? 민간이. 민간 돈으로 짓게 만드는 게 민간 투자 사업이에요. 원래 누가 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민간에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민간 위탁의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BTO와 BTL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BTO가 있어요. BTO는 뭐냐면 우리 우리 면접 시험 볼 때 최근에 BTO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무원 면접 볼 때 행정학을 물어봐요. 그래서 행정학 공부한 거는 굉장히 도움돼. 행정학 공부 안 하고 안 하는 직렬들 있죠. 거기도 행정학을 물어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당황이죠. 왜? 면접 준비할 때 행정학 공부해야 돼. 행정 공부해야 돼. 그거 어떻게 공부해?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우리는 행정 공부했으니까. 면접 시험에 그거 있어요. BTO를 설명해라. 그 친구는 이제 배운 대로 설명 쫙 했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사례는 그리고 사례도 얘기해. 사례 이렇게 물어봐요, 자꾸. 그런데 이제 BTO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민간이 져요. 자기 돈으로. 그게 빌드. 근데 다 졌어요. 다 지고 나서 정부에 넘겨요, 소유권을. 자기 돈으로 졌는데, 내 돈으로 졌는데 소유권은 정부에 넘겨요. 트랜스퍼. 그리고 나서 그 시설을 민간이 운영합니다. 소유권은 정부에 있지만 운영은 민간이 하는, 이 빌드한 업체가 운영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하철들이 대구 난간지만 이제 서울에 가면 9호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9호선. 서울 9호선은 민간 이 BTO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9호선을 누가 지었어요? 민간 업체가 지었어요. 민간 업체가. 근데 그 지하철 9호선 소유권은 어디 있어요? 정부에 있어. 근데 그 지하철 운영하다 보면 돈 버는 거 있죠. 그걸 다 누가 가져가요? 민간 업체가 가져가고 있어. 대신에 무한대는 아니고요. 계약기간 20년, 30년, 계약기간은 이제 정하기 나름이니까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정합니다. 그 20년, 30년 동안 모든 수익을 그 민간 업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쪽박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엄청 큰 돈이 들어갔죠. 지하철 지으니까. 근데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잘못하면 그 빌드한 민간 업체가 수요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BTO를 하면 잘 안 들어와. 왜? 너무 위험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너무 위험해서 어떤 제도가 운영되면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제도. 뭐냐면 혹시 사람들이 많이 안 타면 본전은 보장해 줄게. 막 그런 느낌이에요. 정부가 본전은 좀 보장해 줄게.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부작용으로 폐지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제도가 많이 되는 데가 어디였냐면 용인 경전철이에요. 용인 경전철도 BTO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요. 적용되는데 용인 경전철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어디랑 연결돼요? 용인 하면 용인 에버랜드.
그래서 에버랜드랑 연결되는 전철이에요. 그래서 원래 에버랜드를 갈 때 보통 사람들이 버스를 타요. 그러면 그 돌아 전철들이. 그래서 근데 경전철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버랜드 가는 사람이 1년에 어느 정도 딱 되니까 그 사람들이 경전철을 타면 분명히 수익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탈 거다 분명히. 그래서 용인 경전철 만들어가지고 에버랜드 연결시켜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타. 얘가 오래 걸려요. 좀 돌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전히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드한 민간 업체가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근데 다행히 뭘 해놨어요?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제도 해서 이 수익이 안 되는 거를 용인시가 갚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 갚아주는 돈들이 다 세금이 세금.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세금이 굉장히 낭비되는 현상이 생겨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폐지해놨습니다. 여하튼 이제 BTO. 그래서 BTO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트 운영이 돼야 돼요. 지하철처럼. 그래서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보통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처럼 돈을 받고 운영료를 받고 투자 수익을 다 이렇게 회수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까지 창출하는 거. 그게 BTO예요. 근데 왜 많이 안 한다? 위험해. 그죠? 잘못하면 망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운영 수익 보장 제도가 있긴 하나. 그죠? 너무 부작용이 커서 우리나라 폐지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보완책으로 좀 운영하는 제도가 뭐냐면 BTL이에요. BTL. BTL은 뭐냐면 정부가 예를 들면 민간이 건물 지어요. 건물 지은 거야. 그리고 이 건물을 민간 돈으로 지었는데 정부한테 넘겨. 정부에 넘기고 근데 이 건물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대구광역시가 시청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꼬박꼬박 20년간 주는 거야. 근데 그 임대료 책정할 때 이 돈 지었는데 만약에 100억이 들었으면 100억은 당연히 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임대료를 책정해서 꼬박꼬박 돈을 줘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B, 빌드, T, 수익 넣은 거예요. 근데 뭘 받아요 여기는? 임대료 받는 거예요. 임대료. 자기들이 지은 건물에 대구광역시청이 들어오고 대구광역시한테 계속 임대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지었던 건물 투자 비용과 함께 플러스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해요. 이건 안 망해요. 안정적이야. 그런데 대신에 안정적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아야 낮아요. 낮게 해주는. 그래서 또 안 들어와. 이게 수익률이 낮으니까 이거는 또 로우 리스크인데 로우 리턴이에요. 로우 리턴.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뭘 많이 하냐면 뭘 많이 한다기보다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BO가 있어. BO는 뭐냐면 민간 돈으로 지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겼어? 정부. 근데 네가 가져. 그리고 네가 계속 운영해. 이게 BO예요. 그래서 아예 오운하고 오퍼레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거는 할만하죠. 그죠? 민간이 짓고 그걸 내 걸로 갖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계속 내가 그 운영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BO는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장점 잘 안정하고 오히려 수익 창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BO 방식을 많이 하는데 그럼 정부가 왜 민간에 주고 하냐? 어차피 이 돈 누구 돈으로 지어야 돼? 어차피 국가 돈으로 짓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민간 돈으로 지은 것만으로도 정부 입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BOO 방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BTO 배웠고 BTL 배웠는데 순서만 바꿔서 BTO가 아니라 BOT가 있고 BLT가 있어요. 이건 순서 문제야. 그래서 BOT는 민간이 짓고 뭐부터 해요? 운영부터 하고 나중에 소유권 넘기는 다 끝나고 나서 20년 끝나고 나서 그때 소유권 넘기는 겁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줬는데 소유권 넘기는 게 좀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고 나중에 소유권 넘기는 게 BOT고 BLT 똑같아. 빌드하고 뭐부터 받아? 뭐부터? 임대료부터 쭉 20년간 받고 나중에 소유권 넘기는 게 BLT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순서를 물어봐요. 자, 투자자본으로 건설한 빌드하고 시설을 정부가 사업을 운영해서 뭐부터 받아요? 민간이? 임대료부터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게 BLT. 그렇죠? 이게 서술된 문장을 보고 이게 BTO인지 BTL인지 BLT인지 BOT인지 이런 걸 맞춰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종의 이런 것도 다 뭐로 볼 수 있다? 민간 위탁. 넓게 보면. 왜 그러면 이거 원래 누가 지어야 돼? 누가? 정부가. 근데 이걸 민간의 돈으로 민간이 짓게 만드는 겁니다. 넓게 보면 BTO, BTL도 다 뭐예요? 민간 위탁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민영화인데 민영화는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공공성이 사라져서 기업들에게 다 파는 거. 이런 걸 민영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부 영역을 어떻게 했어요? 축소한 거야. 그죠? 가능하면 축소한 거죠. 이걸 우리가 뭐예요? 자유주의 시장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축소됐죠? 그럼 이 축소된 영역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돼. 남은 정부 영역, 이거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규제 완화해서 뭘 줘요? 재량을 주고 성과를 높이는. 이게 딱 이제 삼성, 애플, 구글처럼 운영하자 이 말입니다. 남은 영역은. 그래서 이게 신관리주의고 이걸 다 뭉쳐서 NPM을 하는 거야. NPM은 신자유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된 제도고 지금부터는 이쪽 관점에서 NPM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BO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MBO는 NPM이 아니에요. MBO는 60년대, 70년대 정도 그때 있었던 거라서 NPM은 언제? 1980년대. 왜? 마가렛 대처 시대에 있던 거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제도예요. 근데 이 MBO 때문에 NPM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또 일부가. 그래서 이 MBO는 NPM은 아니고 NPM이 이루어지기엔 배경. 그 전 단계인데. 자, 행정학 공부해 보니까 목표 점수가 몇 점? 90점. 목표 점수가 몇 점? 90점이요. 목표 점수가 몇 점? 100점. 몇 점? 100점. 우리 몇 점? 100점. 95. 90. 100 이렇게. 저랑 여러분 계약 맺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몰라야 돼 사실. 서로 모르고 저랑 계약 맺는 겁니다. 맺고 자, 그 목표 다 써서 내세요. 그래서 써서 내서 달성하면 제가 1000만 원씩 드릴 거예요. 그게 MBO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 합의해서. 그죠? 목표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 목표 달성하면 적절한 보상을 주는 이런 걸 우리가 MBO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서 위로 모아가는 거예요. 저는 행정학 강사로서 노량진 학원가 분단기로 해야지. 이제 바꿔서 책에서 바꿔. 옛날 책이라. 그래가지고 행정학 강사인데 저는 어디랑? 노량진 학원과 또 계약을 맺는 거야. 제 수업 들으면 혹은 대구 학원과 계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제 수업 다 들으면 평균 한 90점 이상 맞게 하겠다. 평균. 그러면 90점 맞으면 저는 학원한테 얼마 받아요? 저는 여러분 나눠줘야 하니까 저도 한 3억 정도. 팟구로 하는 거예요. 노량진 학원은 또 본사와 또 공단기 본사와 또 계약 맺는 거예요. 노량진 학원 다니는 사람들 전체 평균 한 90점 맞게 하면 모든 과목. 그러면 거기는 한 20억, 30억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가면 공단기 본사의 목표가 세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세워지겠어? 대략 한 90점 맞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목표를 모아 조직의 목표까지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한다? MBO다. 근데 MBO는 목표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합의로. 방향성은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상향으로. 합의로 하다 보니까 집권이에요, 분권이에요? 분권으로 하는 분권. 그죠? 분권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표를 가능하면 어떻게 세우자? 장기, 단기. 단기로 세우는 거예요. 측정 가능한 양적이고 단기적 목표를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혹은 우리 공부할 때 여름방학 때 강의 그 계획서 아니, 목표 그 뭐죠? 생활 계획표 다 세운 적 있죠?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 그죠? 2달도 안 지켜. 근데 장기로 가면 아예 안 지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 오히려? 단기로 세우는 게 좋다는 게. 단기로 자꾸 단기로 세워서 달성하고 단기로 세워서 달성하고 단기로 세워서 달성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다? 결국은
끝에 가 있겠지. 장기. 그런 논리로 가는 게 MBO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표를 어떻게 세우자? 단기적으로 양적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달성할 수 있게 자꾸. 그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지금은 사실 기본 강의라 제대로 좀 안 하는 저도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막 이렇게 원래 분위기가 확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데 톡터디 할 때도 그게 MBO예요. 원래는 지금 아직 여러분들 이제 그 목표를 아직 설정을 안 해서 그런데 원래 이제 조금 지나면 그 개인 목표를 여러분이 세우게 해.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배운 거 언제 어떻게 공부하고 막 이렇게 세워요. 저랑 이렇게 세우는데 아직은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사실 하기가 좀 힘들어서 다만 이제 지금 워밍업. 근데 제가 목표를 어떻게 길게 잡아요?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잡아? 일주일 단위로. 그죠? 달성하고 또 시험 보고. 그죠? 일주일 보고 또 시험 보고 일주일 또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몇 년 어디까지 가자? 1년 동안 가자는 거야. 그러면 끝내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을 거야? 합격돼 있겠지. 이게 MBO예요, MBO. 그래서 MBO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방향이 상향 하향. 상향. 목표는 장기 단기. 단기고 양적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세우자? 합의로.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냐면 지금 공부니까 높게 설정하죠. 공부니까. 근데 여러분 직장인이야, 직장인. 직장인이면 여러분 높게 설정하겠어요? 낮게 설정하겠어요? 최대한 낮게 설정하는 거예요. 높게 해봐야 달성 못해 자꾸. 그럼 나만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인이면 다 낮게 설정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진짜 1,000만 원 주면 제가 진짜 1,000만 원 줄 거예요. 그럼 몇 점 설정할 거예요? 빵점. 그렇지? 그러면 달성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진짜 1,000만 원 준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목표를 낮춥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 빵점이야. 나도 빵점 할래. 서로 낮춰요. 그래서 MBO는 굉장히 단기적 양적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지나치게 쉬운 목표가 채택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목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MBO는 이래서 실패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시작이 위였어요? 아래였어요? 아랫사람이 먼저 세워서 그래요. 맨 밑에 직원은 높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낮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낮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예를 들면 목표가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좋아요? 4시까지 일하고 가는 게 좋아요? 밑에 직원들은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는 오래 하면 좋아. 사장님은 오래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은 밑에 시작은 낮을 수밖에 없어 항상. 그래서 지나치게 쉬운 목표나 중요하지 않은 목표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MBO 실패했어요. 그래서 NPM 개혁을 하면서 이걸로는 성과를 못 내겠다, MBO로는. 그래서 들어온 게 성과관리제예요. 그래서 성과관리제부터 이제 NPM이 시작된 겁니다. MBO를 배경으로 이게 실패하면서 자, 성과관리제라는 게 들어왔고 그래서 MBO가 굉장히 참여적이고 상향적이었지만 조직 전체의 전략과 장기적 목표를 달성에 한계했었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목표가 자꾸 설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NPM의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 성과중심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과관리제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시험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 그 대학교 교수님 책 중에 새행정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새행정학. 그 새행정학이 그 저희 공무원 수험 출제 교재예요. 대학 교수님. 근데 볼 필요가 없어. 그 중에 반은 아무 의미가 없어. 대학 교수님 책이라서 막 뭐 통계가 들어가 있고 막 뭐 학문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만 좀 많이 들어가서 좀 안 나오는데 반은 다 기출 지문이야. 그거 거기 있는 지문 가지고 다 낸 거야 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과관리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중요한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럼 가능하면 반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시작을 누가 하면 좋겠어요? 위에서 하면 좋겠다는 거야, 위에서. 그래서 얘는 방향성을 일단 어떻게 바꾼 거예요? 하향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위에 사람은 현장에서 갔겠어요? 아니면 책상에 앉았겠어? 책상에. 그러면 연역이에요, 귀납이에요? 연역적.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세우자? 연역적이고 하향적으로 세우자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좋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어떠니까? 높게 되겠죠. 그러면서 똑같아요. 그러면서 똑같아요. 합의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MBO는 아래서부터 합의로 올라가는데 얘는 위에서부터 합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성과관리제는 첫 번째 방향성을 좀 바꾸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하향적이고 연역적으로. 그죠? 그래서 처음 목표 설정을 오히려 장기로 가겠어요? 단기로 가겠어요? 장기로. 그죠? 방향성 하향으로 가다 보면 밑에 사람들도 다 높게 세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역적 하향적으로 이제 도입한 제도가 성과관리제 도입한 제도가 성과 계약 등 평가 제도예요. 성과 계약 등 평가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인사론에서 배웠어요. 인사론에서. 그래서 지금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뭐 아니면 성과 계약 등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처음 시작을 누가 먼저 세워요? 장관부터. MBO는 어떻게 했어요? 아래서부터 세웠어. 근데 처음에 장관이 어떻게 목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질적으로.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합의로 내 목표 달성해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향이 하향적으로. 그러면 처음이 장기고 질적이니까 밑에도 다 장기적 질적 목표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직무성과계획제, 성과계획평가제. 이게 이제 성과관리제 하나의 모습이고요. MPM 계획을 하면서 자, 뭘 높이겠다? 성과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처음 진짜 성과, 찐 성과를 높이려면 처음을 높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성과 평가를 해야 돼요. 항상 성과가 높여지려면 항상 성과 평가를 해야 돼. 성과 평가라고 해서 좀 더 이제는 어떻게 장기적이고 질적인 부분까지 평가해서 종합적인 성과 평가 체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BSC입니다. 그래서 BSC는 종합적 성과 평가 체계로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표를 재무적 관점 외에도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배웠죠? 어떻게? 재, 고, 내, 학. 그렇죠? 네 가지 관점에서 균형되게 좀 평가하자.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BSC라는 걸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MBO가 방향이 어땠어요? 상향.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먼저 세우다 보니까 목표가 자꾸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자. 그게 성과계약 등 평가, 직무성과계약제고. 목표가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 평가 체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BSC. 그래서 BSC는 B가 뭐예요? 밸런스. 그죠?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균형되게 평가하자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때 이상형 내가 기억나. 이상형 외모는 약간 키가 큰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성격은 자상한 사람. 키가 크고 자상하고 돈은 보통 보다는 뭐 이런 거 이상형을 찾을 때 또 하나의 관점을 외모만 보면 안 되죠. 성격만 봐도 안 되고 이런 걸 다 어떻게 균형되게 보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과 평가할 때도 밸런스하게 평가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 성과 관리제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MBO가. 근데 MBO가 중요하지 않은 목표가 자꾸 설정되다 보니까 실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MPM 계획을 하면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과 관리제. 성과 관리제는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역적이고 하향적이고. 그 다음에 평가를 종합적으로 밸런스하게 하기 위해서 뭘 도입한 거예요? BSC. 그래서 이런 직무성과 계약제와 BSC를 결합한 게 성과관리제예요. 여기서 시험 나올 건 딱 하나예요. 일단 성과관리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세웠다? 연역, 하향. 어떻게 바꾸겠어요? 귀납 상향으로 바꾸겠지. 그죠? 그래서 성과관리제는 기본적으로 연역, 하향.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BSC. 이런 걸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성과계약 등 평가. 그 다음에 BSC. 그죠? BSC는 평가 기준이 여러 개야. 그래서 이번 지방직 시험에 이거 물었죠. 다음 주 고객관점 지표가 아닌 것. 1, 2, 3, 4 이렇게 나왔어. 그죠? 직무 만족도는 학습과 성장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번 시험에 물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쉴 건데. 자, 재무는 매출 다 팔리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과거. 다 팔렸나? 그러니까 과거니까 어디를 보는 거야? 뒤를. 후행적이고 단기적인 어떤 목표입니다. 근데 학습과 성장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미래. 미래는 어디예요?
앞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장기전까지. 그죠? 그래서 이게 과거고 미래고 단기고 장기고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재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걸 우리 뭐라 한다? BSC다. 그죠? BSC 안에 자 장기적 관점까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그죠? 지금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기로 갈 거예요? 장기로 갈 거예요? 장기로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까지 평가하려면 장기까지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필요해. 그게 뭐예요? BSC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뭘 하겠다?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이게 달성됐을 땐 진짜 성과가 높아지는 걸 만들겠다. 그래서 들어온 것 중에 이런 게 다 뭐랑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MPM과 섞여 있는 거예요. 성과를 높여도 진짜 성과를 높여야 한다. 진짜 성과. 그죠? 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BSC나 성과관리제, 직무성과계획제 이런 것들은 다 뭐와 연결돼 있어요? MPM과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 자, 잠깐 실 건데 보시면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아까 마가렛 대처가 정부 영역을 축소하는 걸 배웠죠. 그죠? 축소하는 걸 막 배웠고 이제 정부를 운영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야? 마가렛 대처가 다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되 규제를 완화해서 뭘 줄 거예요? 재량을. 근데 뭘 높여야 돼? 성과. 근데 어떤 성과? 진짜 성과 높이자. 진짜 성과 높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단기 목표만 달성하는 게 아니라 장기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게 직무성과계약제, 성과계약 등 평가제, BSC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 내용 안에 뭐가 다 위에 섞여 있다는 걸 아셔야 돼. MPM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런 틀에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잠깐 쉬었다가 고위공무원단 이렇게 보고 아마 쭉 보면 아마 3교시면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